저는 올해 47의 노총각입니다.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도 결혼하려고 했던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 나이 30에 만났고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까지 잡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앞두고 그러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는 여자친구의 갑작스런 파혼 통보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6개월 후 제 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했고 두 사람은 그때 서로 눈이 맞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새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고 그 여자는 제가 아닌 그 친구를 선택해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한 명의 여자는 30 후반에 부모님의 중매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어릴 때 시작한 연애가 아니다 보니 큰 설렘도 없고 뜨거운 감정도 덜했지만 대신 편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길 가슴 설레는 연애는 어릴 때나 하는 것이지 어차피 결혼은 현실이라며 편안하고 마음 변치 않는 여자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 여자의 변덕을 이미 경험해본 터라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싶고 마음 변치 않는 사람 만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마음이 변치 않는 반면 집착이 너무 심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지고 난 후 그 여자는 저에게 지나치게 집착했고 전화를 한 번이라도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장을 바로바로 하지 않으면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 왜 답장은 안 했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좀 바빴다고 하면 남자들 변명은 늘 똑같다며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누가 모르는 줄 아느냐고 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군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하냐고. 자기가 만난 남자들 다 바람을 피웠다며 남자들 바람은 진절머리 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억울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바람 피운 적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라도 한번 돌리고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억울하지나 않았을 겁니다. 전화기를 보여주고 제 일상을 공개해도 그 생각이 절대 바뀌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결국 이럴 줄 알았다며 남자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며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람 한번 안 피워보고 바람핀 나쁜 놈으로 몰려서 지옥에나 떨어지라는 악담을 마지막 인사말로 듣고 두 번째 여자와 끝이 났습니다. 여자 복이 없는 건지 결혼 복이 없는 건지 두 번 결혼이 어긋나고 나니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도 솔직히 겁났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있으니 결혼 못한 아들이 죽어서 몽달 귀신 될까봐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제가 설마 결혼 못할까봐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나자는 여자는 많은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조만간 내가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엄마 아버지 품에 손주 하나 떡하니 안겨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모님이 결혼 얘기하실 때마다 너스레를 떨며 말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사기 수준으로 뻥을 치고 나니 엄청 양심에 찔렸습니다.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으며 손주는 무슨 수로 안겨드릴 건지 앞일을 생각하면 갑갑하기만 할 뿐 아무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진짜 인연이 나타나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돈이나 벌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앞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 대비 커피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2호점을 내려고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디에 가게를 하나 더 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대학교 근처는 이미 포화 상태인 것 같고 시내는 가게세가 너무 비싸서 저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 2호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근처에 커피숍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엄마들이 모임이 많다고 하니 초등학교 엄마들 취향에 맞추면 의외로 잘 될 수도 있겠다 싶었죠. 막상 시작해보니 선택을 잘했다 싶더군요. 오픈하기 전부터 엄마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커피숍보다 가격을 조금 낮추니 식사하고 가볍게 차 한잔 마시러 오는 초등학생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앞은 커피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마들은 아이들도 데리러 가야 하고 장도 봐야 하니 커피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서 테이블 회전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호점은 매니저를 뽑아서 맡겨두고 주로 2호점에 집중하면서 젊은 엄마들에게 적당히 서비스도 주고 신메뉴도 맛보여주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 제 가게는 유치원, 초등학교 엄마들의 수다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여러 무리의 젊은 엄마들이 다녀갔는데 하루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온 사람들과 나갔다가 다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뭐 두고 가셨어요?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은 저 혹시 사장님 이름이 한석이에요? 하고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내 이름 한석이 맞는데 딱 보니 한석이처럼 생겼어요? 네, 완전. 그것도 최한석처럼 생겼어요. 땡땡 초등학교 6학년 1반 최한석.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봐요. 혹시 우리 반이었어요? 이런 미모가 흔치 않은데. 내가 6학년 1반 최한석이고 그쪽은 혹시 유리? 6학년 1반 정유리? 나 정유리 맞는데 딱 보니 정유리처럼 생겼어요? 오, 유리 맞구나. 정유리. 우리 반 반장. 내 짝사랑. 그랬더니 유리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짝사랑 아니었는데. 나도 너 좋아했는데. 우리 반 체육부장. 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 마음 모르는 건 여전하구나. 유리의 장난 반 진담 반에 우리는 같이 웃었고 유리의 웃는 모습을 보니 어릴 때 얼굴이 겹치는 듯 했습니다. 유리는 초등학년 내내 반장, 부반장을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고 피아노도 잘 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제일 예뻤습니다. 여자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만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여신 수준이었습니다. 유리가 등교를 하거나 하교를 할 때 남자애들은 어떻게든 유리 옆에서 걸어가 보려고 유리가 뒤에서 오면 천천히 걸었고 유리가 앞서가고 있으면 쌩하니 유리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다른 애들처럼 유리 옆으로 달려가서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러면 왠지 멋져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저는 티나지 않게 빨리 걸어가거나 딴짓하는 척하며 유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유리가 가까이 오면 슬슬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유리가 저보고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무관심한 척 응, 안녕 하고 인사를 했지만 인사를 하다가 유리의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끝나갈 때쯤에는 남학생, 여학생 인기 투표를 했습니다. 여학생 중에서는 유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남학생 중에서는 제가 여학생들의 표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놀라고 주변의 친구들도 놀랐습니다. 제가 인기가 좀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은 몰랐는데 티내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의 여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 어깨에 뽕이 한껏 들어가고 기분이 좋아서 발걸음은 붕붕 떠서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데 유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무심한 척 안 기다리는 척하면서 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유리가 제 옆으로 와서는 나 오늘 너 뽑았어. 너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나도 너 뽑았다고 해야 했는데 그러면 괜히 안 멋져 보일까봐 저도 모르게 그만 난 딴 애 뽑았어. 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리는 완전 삐친 얼굴로 앞으로 총총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머리를 쥐어뜯고 머리를 땅바닥에 들이받으면서 아이씨, 왜 그랬어? 바보다 바보. 으이. 자책하며 괴로워했죠. 그 뒤로 저는 유리와 마주치면 사실 나도 너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유리와 얼굴만 마주치면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아 결국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는 졸업을 했고 저는 남중, 유리는 여중으로 들어가서 그 후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20년 만에 유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무남동녀 유리는 늘 밝고 당당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유리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유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 유리 집이 엄청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리가 중학교 올라가고 난 후 유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결국 아버지와는 같이 살지 못하고 가족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는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폐인처럼 살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졸지에 부모를 잃은 유리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유리와 아들 단 둘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순간 남편은? 하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실례가 될 것 같아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제가 말을 하려다 말고 꾹 누르는 모습을 눈치챘는지 남편 얘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남편은 헤어진 지 오래야. 애 둘 지나고 헤어졌으니. 그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술 마시면 사람을 괴롭히고 술이 깨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다시는 손대는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길어야 일주일이었어.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계속 악몽 같은 일상이 반복됐어.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고 애가 있으면 그 버릇 고쳐질 줄 알았는데 그건 평생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 죽을 각오로 이혼을 준비했어. 그런데 의외로 쉽게 이혼에 응해주더라고. 알고 보니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거야. 이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억울하다고 해야 할지. 남편을 꼬셔준 그 여자 덕에 나는 남편 순하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아들이랑 둘이 살고 있는 거야. 유리는 얘기를 끝내고 씁쓸하게 웃더니 저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런데 동창이 무섭다. 나 이런 얘기 다른 사람한테 잘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얘기를 다 해버렸네? 너는 어떻게 살았어? 네 얘기도 궁금해. 네 얘기 좀 해봐. 하고 유리는 제가 살아온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 멋있어 보이는 이야기긴 하지만 친구한테 결혼할 여자 뺏기고 의심병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도 못하고 살았다고 솔직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유리가 그러더군요. 인연이 따로 있겠지.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는 잠깐
그 인연이 유리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유리에게 그 얘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유리를 만나기 전과 유리를 만나고 난 후 제 일상은 변한 게 없지만 제 말투와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에도 제가 달라 보였는지 어느 날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여자 생겼니? 연애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뭐. 저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저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리와 만나는 동안 저는 마냥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여자가 진짜 내 인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유리와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유리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에게 솔직한 제 심정을 얘기했죠. 너와 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아침에 같이 눈 뜨고 싶다고요. 나도 그러고 싶어. 애딸린 이혼 여인 내가 그럴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유리야, 내가 요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나에게도 소중해. 네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미안해하지 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유리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 유리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유리 기억하느냐고. 얼마 전 우리가 만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초등학교 때 유리랑 결혼하니 어쩌니 하더니 니네 결국 결혼까지 가는 거냐? 이런 걸 두고 인연이라고 하는 거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지금 그 나이까지 어떻게 둘 다 혼자야? 둘이 만나려고 지금까지 서로 짝을 못 만나고 있었던 거네? 유리가 이혼하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유리가 지금 솔로이긴 한데 이혼했고 아이가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주변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야, 니들 반응이 왜 그래? 왜 갑자기 조용해? 야, 한석아, 이혼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너 아직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본 놈이 남의 애 키우는 거 괜찮겠냐? 걱정스러운 말투로 얘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가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변하지 않을 거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잘 해보라고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하더군요. 저는 유리와 만나는 동안 아이도 함께 만나며 조금씩 친해져 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귀엽고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지 저를 만나면 책에서 읽은 얘기들을 들려주었는데 과학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요. 제 무식이 탄로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관심도 없는 과학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아이와 대화 수준을 맞춰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유리는 흐뭇하게 웃으며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멋지다. 했습니다. 유리가 그렇게 얘기해줄 때면 제 어깨에는 또 뽕이 한껏 들어가 저도 모르게 으쓱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리와 유리 아들 시연이와 함께하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유리와 시연이 얘기를 하고 부모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제가 마음 변치 않고 계속 만나는 걸 보고 결국은 허락하시더라고요. 부모님 허락이 떨어진 날 저는 유리에게 제일 먼저 알렸죠. 허락해 주셨어?
괜찮으시대?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어머님, 아버님이 끝까지 반대하실까봐 혼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 이 결혼 허락하게 해주시라고.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너와 부모님에게 잘할 테니 부모님 마음 돌리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들어주셨어. 한서가, 나 너무 행복해. 나 잘할게. 나 지금 이 마음 영원히 변치 않을게. 눈물을 글썽이는 유리를 저는 온 가슴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청첩장을 찍고 같이 살 집을 구하고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들 시연이는 학교가 끝난 후에는 아이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맡겼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 식구가 될 테니 아이는 어머니가 봐주신다고 마음 편히 결혼식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유리에게 전하자 유리는 어머니의 그 얘기에 너무 감동하면서 내가 평생 받을 사랑, 평생 누릴 행복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유리가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짠해져서 유리한테 잘해줘야지, 정말 좋은 남편이 되어주어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 입을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점심시간에 맞춰서 유리가 일하는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유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거래처 다녀오는 길이라고 10분 내로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볼까 하다가 운전 중에 전화가 울리면 괜히 신경 쓰일까봐 차가 막히는 모양이다, 곧 오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슬슬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다 도저히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시 해봤습니다. 여전히 전화는 신호만 갈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유리가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가 10분 안으로 도착한다는 사람이 아직 안 온다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거래처에서는 나간 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확인해 보시더니 이미 오래전에 출발했다고, 이미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리에게 전화를 수도 없이 해보며 유리가 전화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직원은 저에게로 오더니 얘기를 전했습니다. 유리 씨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저는 귓가에서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기증이 났습니다. 에?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리가 옮겨졌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유리의 얼굴을 하얀 천으로 덮어놓았더군요. 저는 이럴 리가 없다고, 살아있을 거라고, 살아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해놨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이거 봐! 유리 안 죽었어! 유리 안 죽었다고! 유리야, 일어나. 유리야, 웨딩드레스 보러 가야지. 유리야, 나 왔어. 일어나.
웨딩드레스 보러 가야지. 아무리 소리쳐도 유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유리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유리가 떠난 후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먹먹해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은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리더군요. 그때마다 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면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탕을 제 입에 넣어주고 멍하니 앉아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TV를 틀어서 같이 보자고 저를 데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유리가 떠난 후 가슴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시연이가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연이의 친부는 유리의 사고 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시연이 양육 문제로 친부를 찾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시연이 친부는 주소지가 말소되었는지 주소지를 찾을 수도 연락처를 알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연이는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 수 있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 시연이를 그대로 계속 머무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연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친아빠가 연락이 닿으면 친아빠한테 보내겠지만 그것도 안 되면 시설에 보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유리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유리하고 결혼하면 저는 당연히 저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비록 유리가 저와 결혼하기도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떠나버렸지만 시연이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이라 입양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시연이는 이미 제 아이나 마찬가지고 시연이 떠나보내고는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무슨 생각하시는지 잘 알지만 그래도 반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엄마까지 떠나보낸 아이 또 다른 낯선 곳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시연이를 입양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제가 미혼이라 입양이 쉽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허락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연이를 입양하기 위해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서를 냈고 다행히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서인지 시연이는 법적으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시연이는 유리가 하늘나라로 간 후 예전처럼 마냥 애처럼 굴지 않고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시연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을 주고 아빠는 시연이를 많이 사랑한다고 언제나 아빠는 시연이 편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수시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연이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유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아빠라서 시연이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는지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리는 저에게 잘하고 있다고 너는 너무나 훌륭한 아빠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은 한 적 없지만 한 아이의 아빠로 1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연이는 이제 고3이 됩니다. 시연이는 유리를 닮아 그런지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미술학원을 보낸 적도 없는데 그림만 그렸다 하면 수상을 해와서 미대를 목표로 할 줄 알았더니 시연이는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엄마처럼 사고 난 사람들, 죽지 않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너를 응원한다고 네가 무엇이 되든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너의 뒷바라지를 할 테니 너는 네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연이를 키우면서 힘든 점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연이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했지만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돌아앉아 눈물도 훔쳤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를 제 아들로 맞은 건 하늘이 준 행운이었습니다. 시연이가 없었더라면 부모가 느낄 수 있는 큰 기쁨, 가슴이 꽉 차는 행복도 느껴보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시연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리 잡아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 주고 뒷바라지 잘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